스티븐 킹의 소설 나중에는 마치 어린 시절 밤늦게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몰래 읽던 소설책의 묘한 떨림과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나중에는 공포와 스릴, 그리고 감동이 혼재하는 이색적인 스토리로 독자들을 매혹합니다. 킹은 이번 작품에서도 특유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서술과 살아 숨 쉬는 듯한 캐릭터들을 통해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제이미 콘클린, 특이한 능력을 지닌 아이입니다. 그는 죽은 이들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꺼내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이미가 이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능력이 불러오는 결과들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단순한 어른의 세계가 아닌 보다 복잡하고 어두운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스티븐 킹은 제이미의 시선을 통해 독자들이 그와 함께 성장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소설의 초반은 한 소년의 순수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불길한 사건들이 제이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이미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경찰관 리즈와의 관계는 독자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킹은 평범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나중에는 기존의 공포 소설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매력을 지닙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공포는 단순히 귀신이나 괴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비밀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이미의 능력이 그를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능력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나중에는 단순한 공포 소설을 넘어 인간의 약함과 용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제공합니다. 킹은 이 작품에서 짧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 독자들이 빠르게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유도합니다. 그의 표현 방식은 매우 사실적이며 그로 인해 독자들은 마치 자신이 제이미의 곁에 서서 모든 사건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순간마다 긴박감이 넘치고 그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독자들은 숨죽이며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단순히 오싹한 경험을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소설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인간의 탐욕과 집착,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제이미의 여정은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공포스럽지만 그가 겪는 경험들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독자들은 제이미와 함께 울고 웃고 두려워하며 그의 고통과 희망을 공유하게 됩니다. 스티븐 킹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단순한 공포 이상의 무언가를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른과 아이,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잊고 사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책은 공포와 스릴러를 즐기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를 탐구하는 독자들에게도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는 단순한 결말을 넘어선 충격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이야기의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뒤집어 놓으며 책을 덮고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단순히 한 번 읽고 마는 소설이 아닌 여러 번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는 깊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킹의 나중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를 끄집어내어 독자들에게 선사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현실감 있는 묘사, 그리고 독자를 놓아주지 않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1. 사과부터 하기는 나도 싫다. 문장을 전치사로 끝맺지 말라는 문법처럼 사과로 글을 시작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 만도 한데 지금껏 30장 넘게 쓴 내용을 확인해보니 역시 양해를 구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내가 사과하려는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떤 표현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온갖 유두문자를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익히 사용했다. 그러나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표현은 욕설이 아니다. 바로 나중에라는 말이다. 나는 나중에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리고 나중에야 깨달았는데라는 어구마다 반복해서 그 표현을 썼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내가 산타클로스와 이빨 요정을 믿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내 나이 이제 22이니 이 이야기마저도 나중에 쓴 이야기인 셈이다. 거봐라, 또 그 말을 썼지? 내가 40줄에 들고 그때쯤 되어 22에 내가 알던 것을 되돌아본다면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항상 나중이라는 게 있다. 이제는 나도 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는 항상 나중이 있다. 마침내 죽고 나서야 모두 이전 일이 되는 것이다. 2. 아무튼 나는 죽은 이들을 본다. 내가 기억할 때부터 늘 그랬다.
하지만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그 영화와는 다르다. 흥미롭기도 하고 때론 무섭기도 하고 때론 성가시기도 한데 대개는 그저 그렇다. 왼손잡이가 자신이 왼손잡이라는 데에 익숙하듯이 3살밖에 안 된 어린 시절에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혹은 해리 외삼촌같이 고작 42에 알츠하이머가 조기 발병했다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거다. 6살 내 눈에 42은 늙은 나이였지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신세로 전락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쯤은 나도 수긍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나이에 물건의 이름을 모른다든가 하는 점도 그랬다. 어머니와 같이 해리 외삼촌을 보러 갈 때마다 어째서인지 제일 두렵게 느껴지는 건 바로 그런 점들이었다. 외삼촌의 생각은 고장난 뇌혈관의 피에 익사하지 않고서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질식해버린 것이다. 11. 그야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 여기 오는 길에는 죽은 사람들 못 봤을 거 아니야. 봤어? 못 봤다고 말했지만 그냥 봐서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을 걸어봐야 한다. 혹은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거나 해야겠지. 한 번은 어머니와 버스를 탔다가 손목을 깊게 베어서 빨간 팔찌를 찬 것 같은 여자애를 본 적이 있다. 센트럴 파크의 남자만큼 소름 끼치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 애는 분명 유령이었다. 그리고 아까 뉴욕을 빠져나오는 길에 8번가 모퉁이에서 본 분홍색 목욕 가운을 입은 나이든 부인도 그랬다. 부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는데도 우두커니 서서 관광객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리를 방황하는 산 사람일 수도 있겠지. 해리 외삼촌이 자주 그렇게 배회하는 통에 요양원에 보낸 거라고 어머니한테 들은 기억이 났다. 해리 외삼촌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따금 잠옷바람으로 나가기까지 해서 어머니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었다. 17. 나는 아까 그 장례식으로 시선을 돌렸다. 목사가 기도를 시작하자 추모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딱 한 사람을 빼고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서 무심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 파란 양복 입은 남자요. 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넥타이 안 매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죽을 때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외견상 뭔가 심하게 다치지 않으면 산 사람들이랑 똑같아 보이거든요. 넥타이 안 맨 사람은 없는데. 리즈가 말했다. 뭐, 맞네요. 그럼 죽은 사람이네요. 죽은 사람은 자기를 매장하는 것도 꼭 보러 가니? 리즈가 물었다. 무슨 수로 알겠어요? 저도 묘지엔 처음이에요. 리즈, 버켓 부인은 장례식에 가서 봤지만 묘지에도 갔는지는 몰라요. 저랑 엄마도 장지까지는 안 따라갔었거든요. 바로 집에 돌아갔죠. 하지만 넌 저 남자가 보이잖아. 리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장례식 행렬을 쳐다보았다. 29. 수요일 밤 8시 무렵 경찰은 텀퍼의 마지막 폭탄을 찾아 해체했다. 어머니와 함께 TV에서 방영하는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던 중이었다. 방송이 중단되고 특별 뉴스 게시판이 송출되었다. 탐지견들이 아무리 수색을 해도 나오는 게 없자 폭발물 전담반 조련사들이 개들을 철수시키려 했다고 한다. 그때 한 마리가 가정용품 코너에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미 몇 번의 확인 끝에 폭탄을 숨길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곳이었다. 그런데 경찰 하나가 우연히 위를 올려다봤다가 아주 약간 비뚤어져 있는 천장 패널을 발견했다. 바로 거기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에 폭탄이 숨겨져 있었다. 놈은 번지 점프할 때 쓰는 줄처럼 신축성이 있는 주황색 끈을 이용해 폭탄을 대들보에 묶어 놓았던 것이다. 해리 홀트는 그 폭탄에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다. 다이너마이트 16개의 폭파용 뇌관 12개, 알람 시계에서 훨씬 진보하여 디지털 타이머까지 사용했다. 타이머는 가게가 제일 붐비는 시각인 금요일 오후 5시에 맞추어져 있었다. NI1 채널에서는 폭발물 처리반의 한 대원이 나와 그 정도 화력이면 지붕 전체가 날아갔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사망자는 어느 정도였겠냐는 물음에 그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30. 머리 절반이 날아가고 없는 그자의 얼굴이 씩 웃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손짓을 했다. 창문을 닫은 나는 어머니 방에 가서 같이 잘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커버린 건 둘째치고 이유를 추궁당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는 대신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침대로 돌아가 누운 채로 칠흑 같은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망할 놈의 떠돌이 개도 아니고 죽은 이들이 우리 집까지 나를 따라온 적은 처음이었다. 신경 쓰지 말자.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사나흘 후면 저자도 다른 유령들처럼 영영 사라질 테니까 길어봐야 일주일이야. 나한테 직접 해코지를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 어둠 속에 누워 생각해보니 확신이 들지 않았다. 죽은 이들을 본다 해서 죽은 이들에 대해 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나는 다시 창가로 가서 블라인드 가장자리로 바깥을 몰래 내다봤다. 놈은 당연히 아까 그 자리에 남아있겠지. 또 한 번 내게 손짓을 할 것만 같았다. 한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까딱깠다. 이리 오렴, 내게로 와, 챔프 라고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놈은 각오 없었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한참 후에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42. 여러분은 당시에 내가 한 번도 자문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왜 하필 나일까? 어째서 제이미 콘클린일까? 나도 나중에야 그런 의문을 품었지만 답을 알 수 없었다. 추측만 알 뿐이다. 아무래도 나는 남들과 달랐고 테리울트의 껍데기를 쓴 그것은 나의 그런 점이 싫어서 해치려고 가능하다면 나를 없애버리고 했었구나 싶다. 나더러 미쳤다고 하겠지만 나의 무언가가 놈을 불쾌하게 만들었겠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쿠드 의식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단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도저히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그저 추측을 해보자. 놈이 이러는 데는 그건 내가 알 수 없었던 만큼 전혀 예상 밖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괴이한 이유가 처음에 밝혔듯 이 이야기는 공포물이다. 62. 그때 거울에서 손 하나가 나와 리즈의 목을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다. 손이 리즈를 거울로 획 잡아당겼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리즈는 비명을 멈추지 않았다. 저택의 전등이 모두 나갔다. 아직 땅거미가 지는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둡지는 않았지만 점점 깜깜해질 것이었다. 아래층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뒤로 계단 꼭대기에서 리즈가 쉴 새 없이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매끄러운 유리 난간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간신히 거실로 내려갔다. 비명이 멈추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리즈가 계단을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시커먼 형체가 배트맨 만화에 나오는 조커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앞을 보지도 않고 달렸다. 리즈는 난간에 이리저리 튕기며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어깨 너머 거울에서 나오던 빛은 구식 전구의 필라멘트가 꺼질 때처럼 사그라들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